1장. 빈소의 칼날. 장인어른 가시는 길에 죄송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향이 채 꺼지지 않은 빈소 한 구석에서 남편은 제 손에 이혼 서류를 던지듯 쥐어주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조문객들의 낮은 수다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친정 양조장이 망했다는데 우리 집안에 빌붙을 생각은 마라. 시어머니 오숙자는 상복 입은 한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괜히 우리까지 빚더미에 엮일까 무섭다. 얼른 도장 찍고 나가. 서아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묵묵히 주워 담으며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애써 삼켰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 남편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안달인 전통주 브랜드 청명의 진짜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 피눈물로 깨닫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통쾌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서아는 5년 전 청명 양조장이 주최한 신제품 발표회에서 박준혁을 처음 만났습니다. 갓 외식업계에 발을 들인 청년 사업가였던 그는 전통주의 새로운 유통망을 입혀보고 싶다며 한태석 회장을 직접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사업 제안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박준혁의 적극적인 구애에 서아는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날 한태석 회장은 사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 딸을 잘 부탁하네. 박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서아는 남편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시선은 아내가 아니라 청명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모일 때면 박덕수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두 집안 사업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얼마나 크겠나. 그 말이 가족애가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것을 서아는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청명 양조장은 한태석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직후 작은 누룩방에서 시작한 가업이었습니다. 3대를 거치며 전통 방식의 발효기술을 지켜온 끝에 청명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프리미엄 전통주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한태석은 평생 그 이름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딸인 서아에게도 어릴 때부터 누룩 냄새가 가득한 양조장을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서아가 경영보다는 조용히 곁을 지키는 삶을 원했기에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장례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장례식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3대째 가업을 이어온 청명 양조장의 한태석 회장 빈소 앞에는 애도보다 불안한 기색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양조장이 진짜 부도났다는 게 사실인가요? 유통망 확장하다가 무리하게 투자했다던데. 우리 거래처도 물량 많이 받았는데 이러다 연쇄로 휘청거리는 거 아니야?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한서아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여 조문객을 맞았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사람들은 서둘러 발길을 돌렸어요. 평소 한태석 회장과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들조차 오늘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도 소문에 엮이는 것을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 박준혁이 서아 옆에서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며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지? 뭔가 이상해.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조문을 받았어요. 박준혁은 외식 프랜차이즈 맛담의 대표였고 최근 전국 유통망을 확장하며 해외 수출까지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그가 그리는 그림의 마지막 조각은 다름 아닌 장인의 전통주 브랜드 청명이었어요. 청명의 상표권과 양조장 부지가 있어야만
그가 추진하는 프리미엄 주류 유통사업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장례식장이 정막에 잠기자 시아버지 박덕수가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맛담 그룹을 이끄는 그는 6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남자였어요. 서아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박덕수가 서아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박준혁과 오숙자까지 서아를 둘러싸며 일어섰어요. 그들은 영정사진 앞이 아닌 CCTV 사각지대인 비상계단 구석으로 서아를 끌고 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던 조문객들의 발소리만 멀리서 울릴 뿐 그곳은 적막했습니다. 박덕수가 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당장 서명해. 서아가 몸을 굽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위자료 포기 및 협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준혁이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빚잔치에 우리 그룹까지 말아먹을 수는 없잖아. 오숙자가 팔짱을 끼며 덧붙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주제에 어디서 뻔뻔하게 버티려고 그래. 어머님, 아버지 장례식 날인데 이런 말씀이 무슨 현실을 직시해야지. 박덕수가 서아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회장 빚이 너한테 상속되면 우리까지 연대보증 서서 망한다고. 지금 당장 도장 찍어. 서아의 손이 서류를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렸어요.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박덕수가 서류 봉투에서 펜을 꺼내 서아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끝내자. 우리도 더 이상 너랑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오숙자가 한숨을 푹 내쉬며 덧붙였어요. 너희 아버지 사업 때문에 우리 그룹 이미지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 안 보여?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서아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불빛 아래 세 사람의 시선이 송곳처럼 자신을 찔러왔어요. 그 순간 서아의 눈앞에 결혼식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활짝 웃으며 맞절을 하던 그날의 박준혁과 지금 자신을 차갑게 몰아세우는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 따위 없어. 지금 안 하면 법정에서 만나는 수밖에. 박준혁이 담배를 비벼 끄며 서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오숙자가 한 발 더 다가와 손가락으로 서아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너희 집 사정 우리가 왜 떠안아야 하니? 애초에 너랑 결혼시킨 것부터가 손해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의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며느리로서 다해왔던 노력들이 단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서아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며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서아야, 아빠를 끝까지 믿어라. 모든 게 다 계획이야. 서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부도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요. 청명 브랜드의 상표권과 본사 부지, 그리고 모든 자산이 이미 비밀. 법인을 통해 자신에게 상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댁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서아는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헛웃음을 간신히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펜을 받아든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망설임 없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야, 진짜 시원하게 포기하네. 박준혁이 서류를 낚아채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숙자와 박덕수도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했어요. 됐어. 이제 빚쟁이들이 우리한테 못 덤벼들어. 휴, 정말 다행이야. 연대보증 설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박덕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준혁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서아에게 마지막 모욕을 퍼부었어요.
앞으로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엮이지 말라고. 시댁 식구들이 킬킬거리며 웃으면서 장례식장을 황급히 떠났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서아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따라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서아가 영정 사진 뒤편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었어요. 숨겨진 틈새에서 작은 금고 열쇠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서아는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열쇠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차갑고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이 혼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산해 두셨던 겁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나를 버린 사람들. 서아가 열쇠를 꽉 쥐며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 대신 복수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되갚아주겠어. 서아는 금고 열쇠를 손수건에 곱게 감싸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부를 찔렀어요. 검은 상복 차림으로 텅 빈 주차장을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누가 봐도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유산의 진실. 다음 날 오후 발인을 마친 서아는 시내 한복판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지만 예리한 눈빛을 지닌 남자였어요. 아버지와 3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속 절차는 이미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정중히 내밀었어요. 회장님께서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셨거든요. 서아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명 브랜드의 상표권, 본사 사옥, 양조장 부지, 전국 유통망 계약, 그리고 현금 자산까지 전부 비밀 지주회사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어요. 윤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3년 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자산 보호 목적이었는데 박준혁 대표님과 그쪽 집안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었어요. 서아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오래전부터네. 명절마다 사돈어른께서 사업 합병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회장님은 오히려 더 단단히 자산을 숨기셨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을 지킬 방법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게 정말 다 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시댁의 속내를 미리 다 꿰뚫고 계셨어요. 윤 변호사가 안경을 정리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부러 부도 소문을 퍼뜨리시고 자산을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옮겨두신 겁니다. 아버지가 시댁의 야욕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뜻이군요. 윤 변호사가 진지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정체를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판을 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크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가진 진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아의 삶은 뒤바뀌었습니다. 오후 3시경 서아가 신혼집 아파트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삐 소리만 날 뿐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눌러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서아가 당황하던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박준혁이 내려왔습니다. 용역업체 직원 2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아, 와 있었네. 박준혁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헛수고하지 마. 준혁 씨, 이게 뭐야? 나 아직 이사 준비는 우리가 다 해놨어. 용역업체 직원들이 복도 한쪽에 쌓여있는 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아의 옷가지와 책들이 아무렇게나 박스에 담겨 방치되어 있었어요. 박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나리야, 잘 됐다. 집 비웠어. 화면 속에서 강나리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와,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야? 강나리가 손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 수출 사업 계획도 차근차근 세울 수 있겠네. 강나리는 베이커리 브랜드 미옥당을 운영하는 강미옥의 딸로 박준혁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박준혁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 하나 사라지니까 속이 다 시원해.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서아는 말없이 박스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택시 불러줄까? 박준혁이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혼자 할 수 있어. 서아가 무거운 박스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박준혁과 강나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아는 무거운 박스를 끌고 택시 승강장까지 걸어가며 자신이 5년 동안 이 결혼 생활에 쏟았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 처음으로 함께 차린 식탁, 둘이서 밤새워 사업 계획을 의논했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처럼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아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아버지가 생전에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변두리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의 좁은 원룸이었지만 지금 서아에게는 안식처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서아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나 울지 않을게. 보란듯이 일어날게. 낡은 벽지와 좁은 싱크대를 둘러보던 서아는 박스 안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입으시던 낡은 양조장 작업복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옷에서는 여전히 누룩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어요. 서아는 그 옷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하나씩 그려보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은 적이 아니라 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아는 다시 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윤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먼저 해외 지주회사를 통해 만들어둔 법인을 정비해야 합니다. 회장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아가 서류에 서명하면서 물었어요. 박준혁이 추진하는 사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윤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전국 프리미엄 주류 유통 및 해외 수출 사업이에요. 사업 계획서도 여기 있고요. 서아가 도면을 펼쳐보니 눈이 번쩍 떠졌어요. 박준혁의 회사가 전국 유통 계약을 거의 다 따냈더군요. 하지만 사업의 핵심인 청명 브랜드의 상표권과 양조장 부지만큼은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표권과 부지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청명이 없으면 프리미엄 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서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도면을 보니 박준혁이 얼마나 청명을 간절히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미리 권리를 확보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한 회장님의 빚 때문에 곧 경매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윤 변호사가 등기 서류를 보여줬어요. 소유주가 이미 비밀법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등기부 등본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어가며 물었습니다. 법인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윤 변호사가 옅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WS홀딩스, 윈드앤시드. 바람과 씨앗이라는 뜻이라고 하시더군요. 언젠가 다시 싹을 틔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아는 그 이름을 가만히 입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가 유통계약 현황표를 살펴보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미옥당 대표 강미옥 이분이 박준혁의 예비장모 맞나요? 아, 맞습니다. 베이커리 브랜드 대표죠. 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준혁의 새 연인과 그 어머니까지 한 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유통계약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윤 변호사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서아가 꼼꼼히 읽어보니 대금 연체와 계약 위반 사항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이 정도면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네요. 서아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주세요. 서아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 전 마지막으로 계약서 전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소한 흠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이쪽은 법적으로 완벽해야 합니다. 윤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저들이 어설프게라도 반격할 빈틈을 주면 안 되니까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서명을 마쳤습니다. 며칠 후 강미옥의 사무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비서가 내용 증명 우편을 들고 급히 들어왔어요. 대금 연체 및 계약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예고. 통지서 이게 뭐야? 우리가 언제 대금을 밀렸다고. 강미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유통본사에 전화해봐. 비서가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시원치 않았어요. 지주회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대표가 매우 까다로운 분이라고 강미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려는 거 아니야? 강미옥은 분을 이기지 못해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닥에 쓸어버렸습니다. 당장 변호사 불러.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회장님,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저희 쪽 위반 사항이 실제로 몇 건 있긴 합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강미옥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사소한 위반들이 이제는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어요. 그 시각 작은 오피스텔에서 서아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박준혁의 사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통쾌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복수의 첫 번째 수가 성공적으로 놓인 순간이었어요. 3장. 미끼를 던지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서아는 본사 사옥 최상층 임원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창가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수트를 말끔히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서아를 보자마자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한 회장님의 따님이시군요. 정도윤입니다. 서아가 일어나 맞이하려 하자 그가 손을 내저었어요. 편하게 계세요. 제가 회장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정도윤이 서아 앞에 두꺼운 파일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박덕수 일가의 자금 흐름도예요. 차명 계좌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들여다보니 복잡한 숫자들과 은행명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어떻게 아버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라고 하셨거든요. 정도윤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놈들의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어요. 서아가 그의 단호한 말투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당하고만 사셨죠?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정도윤이 서아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외모부터 바꿔야겠어요. 예전의 수수한 며느리 이미지는 버리세요. 다음 날 서아는 도심 최고급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변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뿔테 안경을 벗고 렌즈를 끼니 그동안 숨어있던 또렷한 눈매가 드러났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으니 자신감이 절로 생겼습니다. 이제 진짜 대표 같으시네요. 정도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한서아가 아니라 지주회사의 대표로 행동하세요. 미용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서아는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미용사가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리하며 감탄했어요. 와, 완전히 다른 분 같으세요. 서아는 역게 미소 지으며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시댁에 멸시당하며 짐을 끌고 다니던 여자와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당당한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도윤이 옆에서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정도윤은 서아를 데리고 명함 디자이너에게도 들렀습니다. 새하얀 명함에는 대표이사 한서아라는 이름이 깔끔한 세리프체로 새겨졌어요. 명함을 손끝으로 쓸어보던 서아는 그 이름이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박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체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직도 답변 없나? 네, 매각 협상 요청에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비서의 대답에 박준혁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청명 상표권 하나 때문에 수백억짜리 사업이 물거품이 될 판이었어요. 투자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한편 정도윤은 서아와 함께 고급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박준혁이 곧 은행 대출을 알아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도윤이 휴대폰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쌓은 인맥들이 있거든요. 그날 저녁 정도윤은 시내 유명 레스토랑에서 은행 지점장들과 만났습니다. 도윤아, 오랜만이네. 식사를 하면서 정도윤이 은근히 화제를 돌렸어요. 그런데 박준혁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요즘 유통사업을 확장한다는데. 그 사람 우리 은행에도 대출 신청했는데. 그 사람 회사 신용도가 어때요? 사실 요즘 좀 불안해 보이던데. 핵심 자산 매입도 안 되고 있고. 정도윤은 와인을 따라주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재개발이든 유통이든 핵심 자산이 막히면 사업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런 회사에 큰돈 빌려주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너무 크죠.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비웠습니다. 맞는 말이야. 요즘 내부 심사 기준도 더 엄격해졌고 정도윤은 다른 은행 지점장들과도 비슷한 자리를 가졌어요. 모두 오랜 친구들이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박준혁의 회사에 대한 평판은 금융권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준혁이 은행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현재 회사 상황으로는 대출이 어렵겠네요. 첫 번째 은행에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준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덕수도 평소 알던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뭔가 이상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결국 박준혁은 제2금융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월 3%입니다.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요즘 시세가 그래요. 싫으면 다른 데 가보세요. 박준혁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회사 자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올 때마다 박준혁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아의 치밀한 계산이라는 것을 그는 여전히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강미옥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사 사무실에서 갑작스럽게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새 매장 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만 수억 원이 필요했고 거래처들은 갑작스러운 이전 소식에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사돈어른, 혹시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강미옥이 박덕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저희도 지금 어려워서. 두 집안 모두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박준혁과 강미옥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주회사에 간곡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다 맞춰드릴 테니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내용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정도윤이 그 편지들을 서아에게 보여주며 웃었어요. 충분히 조급해졌네요. 이제 만나주는 게 좋겠어요. 정도윤이 편지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박준혁이 직접 쓴 글씨였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사업이 무너지면 직원들도 다 같이 죽습니다. 서아는 그 편지를 천천히 읽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한때는 저런 손글씨를 보며 설렜던 적도 있었다는 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정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서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비상계단에서 저들은 재계단 한 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어요. 저도 똑같이 해줄 뿐이에요. 어디서 만날까요?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서요. 서아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순간을 상상하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날 밤 서아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서아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저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무대를 활짝 열어놓을게요. 복수의 무대가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아침, 서아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일부러 화장을 연하게 하고 소박한 옷을 선택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서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야 했거든요.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아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더 이상 한서아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동시에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에 씁쓸함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슬픔은 나중에 충분히 누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단 하나의 표정만 지어야 했습니다. 패배한 듯, 무력한 듯, 그래서 시댁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표정 말이에요. 법원 앞에서 박준혁이 서아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전 부인 나왔네. 강나리가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어머, 정말이네요. 옷차림이 왜 저렇게 초라해요? 서아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법정에서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혼만 시켜주세요. 판사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재판이 끝났어요. 방청석에서 시댁 식구들의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서아의 뒤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위자료도 안 받고 나가서 굶어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 순간
법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며 완벽한 수트 차림의 정도윤이 내렸어요. 그는 서아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어요. 박준혁과 강나리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차에 타기 전 뒤돌아서서 박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곧 다시 보게 될 거야. 기대해. 사장. 가면을 벗다. 다음 날 아침 본사 최상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어요. 길쭉한 회의 테이블 한쪽에는 박덕수 부부와 박준혁, 그리고 강나리와 강미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10분이나 늦었네. 박덕수가 시계를 보며 초조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박준혁은 계속해서 다리를 떨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강미옥이 테이블을 탁 치며 큰 소리를 냈어요. 이 자산의 주인이 누군지만 알면 말이야.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구워 삶아보겠어. 강나리가 그런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하지만 강미옥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박준혁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뜨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직전 박덕수는 손목시계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이번 거래만 잘 풀리면 우리 그룹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어.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는 자신이 곧 마주할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정도윤이 들어오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주회사의 오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문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인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아가 상석에 앉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전 며느리 얼굴 잊으셨나요? 한서와 박준혁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오숙자는 뒷목을 움켜잡고 휘청거렸습니다. 강미옥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서아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청명 브랜드 등기 권리증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로부터의 상속 증명서고요. 박덕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빚쟁이인 줄 알고 버렸던 며느리가 이 모든 자산의 주인입니다. 회의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내뱉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오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부도가 났다고 들었는데. 서아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들으신 게 아니라 들려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신 일이니까요.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서아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즉시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거기서 멈추세요. 박준혁은 분을 참지 못한 채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덕수가 무릎에서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서아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서아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습니다. 강미옥 대표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 통보예요. 박준혁 씨, 사업 자산 매각은 절대 불가입니다. 박준혁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야. 우리 사업 다 망하게 할 작정이야. 서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어요. 사기가 아니라 내 자산 지키는 건데.
꼬우면 직접 사들이든가. 돈도 없는 주제에 서아가 손가락을 톡 튕겼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오숙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매달렸습니다. 서아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서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강미옥과 강나리도 마찬가지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강미옥이 마지막까지 소리쳤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소리쳤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곧 고요해졌어요. 서아가 혼자 남아 도심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정도윤이 물었어요. 시원하네요. 복수의 첫 번째 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본사에서 쫓겨난 박준혁은 귀가길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정도윤이 급히 들어오며 리모컨을 켰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화면에는 박준혁이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막에는 한 회장 딸 막대한 재산 숨기고 사기 이혼, 시댁 기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혼할 때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수천억 원을 숨기고 있었어요.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셨나요? 사업에 모든 걸 걸었는데 핵심 자산을 가진 게 전 부인이었어요. 우리를 일부러 망하게 하려는 거죠. 기자들은 그의 눈물에 동요하는 듯 했습니다. 한 기자가 펜을 멈추고 물었어요. 한서아 씨 쪽에서는 별다른 입장 발표가 없었는데 직접 연락을 취해 보셨나요? 박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연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도 일체 응답이 없어요.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었어요. 서아가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며 그가 스스로 무덤을 더 깊이 파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손이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 박준혁은 마치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준혁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혼 당시 한서아 씨가 재산을 고의로 숨겼으므로 재산 분할 협의는 무효입니다. 저희는 자산 지분의 50%를 요구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은 서아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먹튀 상속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댓글창은 악성 댓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네. 시댁 완전히 속였잖아.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는 인간이 어디 있어.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사 빌딩 앞에 피켓을 든 소액 투자자들이 몰려온 거였어요. 유통사업 중단 책임져라. 우리 투자금 돌려내.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모두 절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나리는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렸어요.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준혁 오빠는 정말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런 오빠를 이용한 전 부인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강나리가 올린 글은 수천 번 공유되었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아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졌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청명 본사에 입주한 다른 업체들이 항의를 시작한 거였어요. 불매 운동이 번지면서 회사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회사까지 욕먹게 생겼어요. 한 입주사 대표가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사 이미지 때문에 거래처들이 발을 빼고 있어요. 정도윤이 즉시 법무팀을 소집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덕수가 가짜 증인들을 내세운 거였어요. 한 회장님이 생전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 증인이 기자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사위한테 자산을 넘기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셨거든요.
저도 들었습니다. 다른 증인도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서한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쏟아지는 비난 기사와 악성 댓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덕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아야, 이제 그만하자. 박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소송 취하해 줄 테니 자산 담보로 큰 돈을 빌려줘. 그게 말이 돼요? 제 자산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지금 온 나라가 너 욕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서한은 빈 거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끝까지 자신을 짐덩어리이자 이용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사무쳤어요. 동시에 그들이 끝까지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서아가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오고 손이 떨렸습니다. 식욕도 떨어져서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비난 기사와 악성 댓글이 단단했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앉아 무릎을 꿇어안은 서아의 모습은 누구보다 외로워 보였어요. 그때 정도윤이 작은 USB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걸 보세요. 노트북의 파일을 열자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박덕수가 과거 회사에서 일할 때 저지른 횡령 내역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보험이에요. 다른 파일에는 박준혁의 비자금 조성 내역도 있었어요. 서아의 눈에서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법과 증거로 끝까지 책임을 묻게 해주지. 다음 날 아침, 서아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마침내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장. 진실의 무대. 박준혁이 사기 이혼 피해자 호소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그날 오전, 서아는 검찰청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고발장과 증거 서류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검사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기소 가능합니다. 박덕수와 박준혁을 횡령, 배임, 세금 포탈 혐의로 고발합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같은 시각 시내 한 호텔에서는 박준혁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당한 피해를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전 아내가 수천억 원을 숨기고 저희를 속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견장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과 기자들이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아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무단 침입 아닌가요? 박준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서아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스크린의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덕수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서아야, 소송 취하해 줄 테니 자산 담보로 큰 돈을 빌려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지금 온 나라가 너 욕하고 있어.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박준혁의 비자금 장부가 나타났어요. 수십억 원을 탈세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그가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회견장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박준혁 씨,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황급히 통화를 시작했고 몇몇은 그 자리에서 속보 기사를 써 내려갔어요. 박준혁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서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하지만 서아는 그를 향해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기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여론이 180도 뒤바뀌었어요. 며칠 전까지 서아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준혁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나리와 강미옥은 상황이 급변하자 재빨리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희도 완전히 속았습니다. 박준혁 씨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서아가 직접 보상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박준혁의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투자금 일부를 청명 그룹의 사회환원 기금에서 우선 변제해주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피켓을 들고 회사 앞에서 시위했던 어르신들 중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받은 오해를 또 다른 분들이 똑같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검찰이 박덕수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더 많은 횡령 증거들이 나왔어요. 박덕수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준혁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았어요. 투자자들이 모든 자금을 회수해가면서 회사는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박준혁은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서아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서아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았어요. 정도윤이 가져온 편지 봉투를 곧바로 파쇄기에 넣어버렸습니다. 후회해도 늦어. 서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몇 달 후 서아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박준혁의 옛 사무실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청년 양조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한태석 양조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서아가 말했어요. 어려운 후배들을 도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어느 날 저녁 정도윤이 임원 씨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아가 잔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었네요. 그 순간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선 청명 본사 사옥은 이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었어요. 청명그룹은 아시아 최고의 프리미엄 주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아의 사업 수완과 정도윤의 경영 노하우가 만나 놀라운 결과를 낳았어요. 어느 날 오후 서아는 경제 전문 매거진의 표지 모델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린 사람들이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들을 용서하셨나요?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용서라는 단어보다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아와 정도윤은 본사 옥상에 마련된 정원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구들과 직원들만 초대한 자리였지만
진심이 담긴 축복이 가득했어요. 결혼식 다음 날, 서아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딸이 왔어요. 아빠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서아는 산소 주변에 작은 청명 술병 하나를 함께 놓아두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빚어온 술이었어요. 아빠가 만든 술처럼 저도 천천히 제대로 익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편 세상은 박준혁에게 냉혹했습니다. 출소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전과자라는 딱지가 어디서든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건설 현장을 떠돌았어요. 허리가 아파도 참아야 했고 무시당해도 견뎌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가 컵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한때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기억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박덕수 부부의 처지는 더 비참했습니다. 넓은 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갔고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어요. 매일 밤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준혁이 거리를 걷다가 대형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 서아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박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땅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성공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잊지 않았어요. 본사 1층 로비에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몇 년 후 어느 저녁 서아는 임원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정도윤이 뒤에서 다가와 서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요. 서아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남의 시선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요. 책상 위에는 대표이사 한서아라고 새겨진 명패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때 거지 취급받던 여자가 이제는 당당한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처럼 서아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긴 복수의 여정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끔 서아는 옥상 정원에 올라 양조장에서 가져온 누룩 항아리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발효가 끝난 술처럼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제맛을 내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빚어온 청명이라는 이름처럼 서아의 삶도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비로소 맑고 또렷한 향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서아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아든 순간부터 청명 본사, 임원실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까지 그녀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정도윤과 함께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을 버린 이들의 몰락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돈과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진실한 마음과 의리는 영원히 남는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서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도 잠시나마 내려놓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